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가장 철근 배근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푸집으로 이렇게 쌓는 것도 철근을 하고 거푸집 싸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그럴 때 거푸집 만들기도 어렵고 동바리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게 슬라브예요. 슬라브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볼은 이렇게 탁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데 슬라브 철근 배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나 볼은 스트럽이라든지 늑근이라든지 이런 거로 딱딱 감싸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정착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변 방향으로는 죽은, 자, 그 다음에 단변, 장변 방향으로는 배력근을 이렇게 사이사이 집어넣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근 배근이 슬라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그 슬라브가 위에는 천장이지만 밑에는 바닥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철근의 배치에 따라, 위에서부터 해야죠. 바닥판. 슬래브는 고정 하중과 하라중 등을 직접 받는 두께는 얇고 일정한 평판 구조로서, 자, 양쪽에 뭐죠? 보나 벽체 또는 기둥에 직접 지지되는 수평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하중이 무슨 하중이라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쳐보면 고정 하중도 받고 하라중 등을 직접 받는 것이, 자, 어디죠? 슬라브예요. 슬라브의 하중이 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해서 기초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슬래브 구조는 보우 사용에 따라, 자, 보우 슬래브 구조와 플랫 슬래브 구조로 나누며 하중 전달 방법에 따라서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로 나눕니다. 자, 슬래브 콘크리트는 힘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자, 힘과 인장에, 자, 인장은 늘어나는 것이 인장이죠. 힘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 밑에 그 압축의 그 모습이 서로 틀려져요. 힘과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보와 유사한 인장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하며 응력 계산상 인장철근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량의 철근은 슬래브는 꼭 배근되어야 합니다. 자, 바닥판의 구조. 철근의 배치에 따라, 자, 이쪽을 짧은 걸 단변 방향, 자, 이것을 주근이라고 표현하고 장변 방향으로 배근하는 것을 배력근이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슬래브에서만 배력근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근과 스트럽 또는 늑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슬래브에서는 장변 방향으로는 무순근이 있고 배력근이 있고 단변 방향으로는 주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에 정착되어 있고, 이게 꼬부라진 모습이 뭐죠? 정착의 모습이죠.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자, 바닥판의 종류. 한 방향의 슬래브,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주로 주변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슬래브가 한 방향입니다.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하고 장변 방향으로는 온도에 따라 수축을 고려하여 최소 철근배에 해당하는 철근을 배근하면 됩니다. 자,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자, 100mm 이상으로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향 슬래브가 일반적입니다. 자,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이 두 개 다 작용하는 거야. 단변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장변 방향으로도 작용하는 겁니다. 자, 단변 방향은 주근을, 자, 이방향 슬래브에서는 장변 방향으로는 배력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는 단변 방향보다는 조금 얇아도 돼요. 아까는 100mm였으니까 센티미터로 따지면 10cm죠. 여기는 8cm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내력 벽에 대해서 봅니다. 벽 중 하중 지지력이 없는 비내력 벽을 장막벽. 여러분 조금 이따가 공부할 조적벽은 대부분 뭐죠?
장막벽입니다. 힘을 받지 않은 벽이에요. 이런 벽들은 전부 다 장막벽입니다. 자, 또는 칸막이 벽이라 하고, 연지 가중과 수평 가중을 받을 목적으로 만든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조 압력을 받는 것이 무슨 벽이라는 거죠? 내력벽. 건축법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뭐 건축법상 대수선하면 자, 내력벽 30평방미터 이상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것이 대수선에 속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디는 장막벽은 그런 거 없어. 막 마음대로 고쳐도 돼. 자, 힘을 받는 벽이 내력벽입니다. 특히 수평하중에 저항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내력벽입니다. 자, 무슨 하중에 저항할 목적이라고 그랬죠? 수평하중. 자, 벽은 사실은 가장 약한 게 수평하중이에요. 옆에서 미는 하중을 받는데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자, 벽은 수직하중은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수평하중은 견디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걸 견디게 하는 것이 내력벽의 특징입니다. 자, 내력벽은 최소 두께는 꽤 두꺼워야 돼요. 벽의 최상단에서는 4.5m까지는 150mm 이상이어야 하며 3m 내려감에 따라서 자, 몇 센치, 몇 미리씩, 10mm씩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력벽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밑에는 두껍고 위에는 얇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4.5m 이상을 150mm 이상인데 내려갈수록 어떻게 3m 내려갈수록 10mm씩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끝머리에 가면 밑에는 두꺼워지고 위에는 얇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4.5m 이상이어도 최소 몇 mm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150mm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내력벽의 철근의 배근은 벽체 두께의 3배 450mm 이하로 배근을 합니다. 자, 철근을 배근을 한다는 거죠. 자, 벽의 두께가 25cm 이상이면 벽의 양면에 따라 복근을 배근하고, 자, 내력벽 계급부에는 D13 이상의 철근을 2개 이상 시 60cm 이상 정착하여 자, 보강을 합니다. 정착은 기초에 또는 보에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진벽입니다. 자, 여러분, 내진벽은 진동에 견디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구조가 뭘까요? 지진이겠죠. 자, 건물을 구성하는 벽체, 지진이나 바람 등의 행력에 저항하게 설계된 전단벽과 수직 하중에 저항하는 내력벽 등이 있습니다. 자, 내력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직 하중에 대해서는 잘 견디게 돼 있어요. 무슨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죠? 수평 하중. 그래서 자중과 더불어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기능을 가진 벽이 내력벽입니다. 아파트, 소형 상업용 건물에는 내력벽 구조로 하면 경제적이고 공간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둥이 필요 없죠. 내력벽으로만 딱 되면. 자, 그 다음에 전단벽이라고 써져 있죠. 자, 잠시. 내력벽은 수직 하중에 잘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전단벽은 원래 전단 응력이 뭐죠? 이렇게 끊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무슨 하중으로 보통 올까요? 수평 하중으로 오죠. 그래서 수직 하중과 함께 바람, 지진 등에 의한 무슨 하중도 지지할 수 있게 설계된 콘크리트 벽입니다. 수평 하중도. 이것이 이제 전단벽인데 저층 건물에서는 수평 하중을 골조 구조가 지지하도록 할 수 있으나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평 하중의 영향이 커지므로 계단식 외벽 또는 내벽의 일부를 전단벽으로 하면 높은 힘 강성과 힘에 견디는 것, 힘 모멘트에 견디는 것을 힘 강성이라고 해요. 수평 하중을 저항하는 데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 구조가 됩니다.
벽체는 일반적으로 벽체 길이의 방향으로, 자, 길이 방향으로 큰 강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 무슨 방향에서 취약하다 그랬죠? 두께 방향에서 취약하다 그랬죠. 수평화 중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벽체의 배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벽체와 벽체를 직교하게 배치하고 벽체의 두께 방향으로 행력을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내진 벽의 배치는 평면상에 있어서 교점이 2개 이상 있도록 하고, 자, 평면상의 교점이나 연장선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만 있는 경우는, 자, 너무 불안정하고 길게 뻗은 거, 자, 그래서 상하층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교점을 2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이면 이렇게만 그냥 놔두면 수평 하중에 약할 거니까 여기에 교점을 두고 이쪽에도 방 하나 있고 뭐 거실이 있고 또 이렇게 교점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벽 하면 진동에 잘 견디는 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층 벽이면 2층 벽은 이 벽하고 딱 맞아야 될까요? 또 비틀려야 될까요? 딱 맞아서 해야죠. 그 말이 써졌죠? 자, 상하층의 배치는 같은 위치에 둔다. 다만 대칭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지나치게 한 층에서 쓸려지게, 자, 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에 잘 견디는 벽이 될 것이다. 내진 벽에, 자, 전단벽, 그러니까 진동에 잘 견디는 벽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벽이 있죠. 옹벽. 옹벽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집안에 고저차가 있는 곳에 흙의 붕괴, 토사의 유출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다? 옹벽입니다. 산 밑에 있는 첫 번째 집은 전부 다 멋으로 담이 쌓여 있죠. 옹벽으로 쌓여 있죠. 그러나 홍수 때는 위험하죠. 옹벽의 종류는 넓지 않은 옹벽은 다 중력식 옹벽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로 토합을 견디도록 하는 옹벽인데 높은 옹벽은 이걸로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몇 미터 써졌죠. 자, 3미터 내의 낮은 옹벽입니다. 그래서 석조, 묵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면 높이는 몇 미터 내외라고 그랬죠. 3미터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명확히 3미터 이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3미터 왔다 갔다 할 때 정도 중력식 옹벽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T형 옹벽, 콘크리트 높이가 몇 미터 내외, 5미터 내의 옹벽이고 구축벽식 옹벽은 6미터 이상의 옹벽은 무엇을 써야 된다. 이럴 때 이제 공부의 포인트는 이거죠. 자, 콘크리트 조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의 옹벽을 쓸 때는 무슨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부축식 옹벽인데 부축식 옹벽의 그림은 요것이 뒷부벽이 있는 것이 부축식 옹벽이에요. 응? 그래서 중력식 옹벽은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집이면 여기 옹벽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3미터 이내의 옹벽은 중력식 옹벽. 자, 그렇죠? 중력식 옹벽. 자, 그리고 이건 T형 옹벽입니다. T형 옹벽. 자, 그리고 여기다가 6미터 이상이면 여기다가 무엇을 하나씩을 부축되는 벽을 하나씩을 더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자, 물론 어느 것이 가장 단단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부축식 옹벽이 6미터 이상에서 쓰는 옹벽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T형 옹벽인데, 자, 요것도 요거 요렇고 여기에서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견디는 건데 이건 앞구판이고 이건 뒷구판인데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죠? 활동 방지벽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흙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쪽이 산이야. 이쪽이 산.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에 묻히는 거죠? 흙 속에 묻히는 것이고 이쪽이 보이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게 옹벽이 눈에 보이는 옹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옹벽은 저건데 깔끔해 보았더니 땅 밑에 저러한 장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철근의 배근과 전단키의 설치입니다. 배근의 기본 위치는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철근을 배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옛날 공부 한번 해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죠. 그죠? 압축 강도가 강한데 인장력이 약해서 그것이 뭐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철근이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자, 옹벽은 토합 등의 수평력에 견디도록 설계하며, 이게 수평력이죠. 이쪽에서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하며 전도, 슬라이딩, 치마, 단면 파괴 및 각부의 응력에 대해서 안전해야 합니다. 옹벽의 길이가 너무 길면 20 내지 30m 간격으로 살짝 간격을 띄워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공부에 신축 이음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도 신축 줄눈을 둔다든지 신축 이음을 둔다든지 해서 여름에 늘어나는 거, 겨울에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무엇을 하는 거죠? 칸을 띄라는 거예요. 몇 미터 간격으로 20 내지 30m 정도. 배수공을 설치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여기에 지금 상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여기입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그렇죠? 이것은 뭐죠? 여기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 물이 새 나갈 수 있는 거. 위쪽이 아니라 제가 잘못 그렸는데 아래쪽에 보통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수공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공을 설치하여 옹벽 뒷면의 수압을 감소시킵니다. 옹벽의 활동에 대한 수평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때 전당 키를 설치합니다.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힘 토합에 의한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2배 이상의 힘을 견뎌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이어치기는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못 오면 이어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실시하라 그랬죠?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수직 방향으로 뛰었다가 그 다음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밑바닥하고 쉬었다가 윗바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이어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들을 봅시다. 자, 먼저 벽식 구조입니다. 잠시 우리가 보통은 철근으로 배근을 하고, 아시겠지만은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슬래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근으로 하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죠. 근데 벽식 구조는 그 기둥 대신 뭘 쓴다는 거죠? 벽으로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벽식 구조는 주요 구조물을 기둥이나 보 대신 무슨 벽과 내력벽과 바닥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알겠지만 이런 벽식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는 없겠죠. 한계가 있다고 해줘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벽식 구조는 주로 주택 건축에 다음 같은 이유로 사용합니다. 기둥이 없어, 보도 없어. 그러면 쓰는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주택은 비교적 작은 시루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벽이 있고 이쪽에 벽이 있고 이쪽에 벽이 있고 이거 딱딱 맞아서 진동에도 잘 견디는 벽이 돼요. 그래서 벽이 많이 배치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벽체가 간막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기둥이나 보가 없으므로 시공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진이나 내야 성능에도 우수한데, 다시 한번 벽식 구조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높이의 한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 및 플레이트 슬래브입니다. 플랫 슬래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슬래브예요. 이게 슬래브인데 이 슬래브에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주두, 입을 쫙 벌린 게 주둥어리를 벌린다. 주두, 슬래브를 받고 있는 이것을 지판이라고 그래요. 지판. 자, 주두, 지판, 슬래브. 근데 일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그림으로 안 이쁘게 그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가 있고 그 보 위에 슬래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가 슬래브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보가 있어요. 막바로 슬래브를 지탱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플랫 슬래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보호가 사용되지 않고, 자, 핵심, 플랫 슬래브, 요거의 핵심 단어요. 뭐가 사용되지 않고, 보호가 사용되지 않고 슬래브가 직접 기둥에 지지되는 구조로 무량판 구조라고 불립니다. 자, 바닥판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하며 기둥과 슬래브의 접촉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펀치 전단에 대한 대칭으로. 자, 펀치 전단이란 말은 이 기둥이 일자로 그렇게 딱 들어 있으면 여러분 다이하고 펀치하고 딱 만나면 구멍이 뚫려지는 현상을 펀치 전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프레스 금형 같은 데서 이렇게 펑펑 찍는 게 이걸 펀치 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죠. 이걸 넓혀주면 아무래도 그 전단 응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자, 기둥과 슬래브의 접촉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펀치 전단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판과 주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둥아리는 벌리고 지판은 그 위에 또 붙여놓은 거예요. 자, 플랫 슬래브는 비교적 중량물을 지지하고 장기 응력이 큰 창고나 공장 또는 지하 저수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하고 보호가 없으므로 실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 보호가 없다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층고를 낮출 수가 있죠. 자, 지금 보호 높이만큼 층고가 높아질 건데 보호가 없으면 층고가 낮출 수도 있고 덕트 등은 설치 배관이 자유롭고 시공이 쉽습니다. 자, 근데 아까 15cm 이상이라고 그랬죠. 150mm 이상. 자, 슬래브 바닥 두께가 15mm, 150mm 이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닥 편이 두꺼워서 고정 하중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대의 강성이 약해질 수 있고 기둥 상부 주두에 철근이 여러 것 배치되므로 복잡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 플레이트. 자, 여기서는 제목이 뭐죠? 플랫 슬래브고 이쪽은 플랫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플레이트 슬래브죠. 플레이트가 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플랫 슬래브와 같이, 자, 요것은 똑같아요. 보호가 사용하지 않고 슬래브가 직접 기둥에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슬래브의 접촉면에, 자, 뭐까지 없어? 요것도 보호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주둥아리 벌리고 지판이 있다 그랬죠. 이 지판과 주두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결합되어 있을까요? 기둥과 플레이트, 즉 슬라브를 플레이트 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랫 슬래브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플레이트 슬래브는 플랫 슬래브보다 거푸집 공사 등의 시공성이 좋으나 경강 간격 및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요 문제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펀치 전단, 그러니까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들어갈 만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펀치 전단 응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자, 그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는 요게 핵심 단어예요. 현장 이해 장소에서 제조된 콘크리트입니다. 현장 이해,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제조된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천근 콘크리트 부재, 즉
벽판이나 바닥판 또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자, 어디에? 이런 것들을 다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으로 옮겨 무엇을 하는 구조이다. 조립하는 구조고, 앞으로의 세계는 거의 건물 건축에서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건축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건축이 레고 그 조각 맞추는 느낌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골조 조립식도 있고 패널 조립식도 있고 상자 조립식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 상자 조립식 그 건물을 유행을 시켰다고 그래요. 탁탁 해갖고 맞추면 아파트가 돼요. 자, 골조식 구조. 기둥이나 보호 등의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품으로 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타입으로, 자, 바닥은 중형 패널을 사용하는 구조. 패널을 사용해서 바닥을 만들고 구조 만들고, 여기 이런 게 이제 패널이죠.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벽 지붕을 대형 크기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분할 제조하여 현장에서 이걸 딱 조립을 합니다. 자, 상자식 구조는 벽식 구조 바닥 벽을 일체로 하여, 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화해서 쌓아 올려서, 자, 조립하는 구조 형식인데 레고 쌓는 느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합 방식입니다. 희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는 부재 간의 접합이, 자, 부재 간의 접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부재의 접합은 습식 접합과 접합이 조인트입니다. 건식 접합이 있습니다. 드라이 조인트. 자, 습식 접합은 접합 부위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를 사용하는 것으로 힘의 분산은 뛰어나지만 그만큼 접합 개수가 많아져서 시공 상태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식 접합입니다. 이것은 딱 봐도 그냥 물하고 상관없이 접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나올 때 접합 잘 할 수 있게 용접 부위를 그냥 철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용 천물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꼭꼭 제이게 하거나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시공의 신뢰성이 높고 접합 개수가 적어지지만 접합 부위의 힘이 집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식 접합은 강성이 부족하여 고층 건물에는 부적합합니다. 벽식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프리캐스트 부재로부터 돌출시킨 철근을 서로 용접한 후 콘크리트 접합부를 충진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앞으로 건축 공법이 계속 발달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형태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C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ALC 구조는 경량 발포성 경량 콘크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벼운 콘크리트, 시멘트에 알루미늄 분말과 같은 발포제를 첨가하면 경화 과정에서 콘크리트 내부에, 자,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량의 공기방울이 발생시켜 다공질 콘크리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포 콘크리트 또는 경량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죠. 경량이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자, 단열성도 높고 또 콘크리트니까 불에도 잘 견디겠죠. 자, 내야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먼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에서 규산 질물을 추가하고 등등은 몰라도 되고. 자, 그러니까 경량 콘크리트 판 구조는 주로,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두께죠. 여러분 여기 뭐 건축할 때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경량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꽤 넓은 건데 두 사람이 들을 수 있어. 그죠? 물론 지게차로 합니다만은, 자, 이걸로 내력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벽은 할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장막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2층 이하, 1000만 높이 7m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그와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벽식 구조의 내력벽으로도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는데 꽤 단단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건물의 벽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양쪽에다가 뭐예요? 석고보드를 나무로 하고 공간을 띄우고 양쪽에 석고보드를 2개씩을 댔습니다. 무슨 구조를 위해서? 방음 구조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리 스트레스트, 자 ED를 했으니까 뭐 ED 발음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자, 원리입니다. 콘크리트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 참고적으로 콘크리트는 인장 응력이 약해요. 근데 이 인장 응력에 생기는 부분에, 자, 프리캐스트 PC 강제를 긴장시켜. 자, PC 강제를 집어넣어서 긴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프리 스트레스를 부여함으로써,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죠? 그 힘에 견디는 인장력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공부하실 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 스트레스가 원래 공학적 용어입니다. 쭉 당기는 힘이 스트레스예요. 툭 끌어주면 뭐죠? 맛이 가는 거죠. 자, 이게 인장력. 그래서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력을 주어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 힘 저항을 크게 한 것입니다. 재료는 일반적으로 철근은 고강도 철근. 자, 고강도 철근. 일반 철근보다 탄소 함유량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고강도 철근.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게 피아노선입니다. 일반 철근보다 한 5배 정도 강도 있는데 제가 뭘 만든다 그랬죠? 용수철 같은 것이 피아노선으로 만든다 그랬죠? 자, 이런 피아노선,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만드는 원리에 따라 프리텐션 방식과, 자,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프리텐션 방식이 있고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외형에다가 강제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라우팅이라고, 자, 무엇을 채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그 사이에다 채우는 방법 등의 차이인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설계 하중 내에서 구조물의 균열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증대되고, 자,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구조적 콘크리트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셉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에다가 더 큰 고장력의 무엇을요? 철근을 배치시킨 것이니까 굉장히 세. 그러면 장스팬 설계도 가능하겠죠. 자, 장스팬이란 말은 기다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없이 쭉 뻗겨 있는 어떤 구조를 장스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스팬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스팬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좁아지겠어요? 굉장히 넓어지겠어요? 넓어지죠. 그래서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력성이나 복원성이 크고 탄성 및 힘 강도가 큽니다. 아까 피아노선이 일반 철근의 5배 정도 강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집어넣는 방법에 따라 아까 기술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부재의 확실한 강도와 안정성이 보장되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작습니다. 철근량이 절약되고 현장에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피복 두께가 작으므로, 자, 이게 피복 두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콘크리트 속에 시어스라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근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 뭐죠? 그 그라우팅, 콘크리트를 넣어서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복 두께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시 또 피복 두께로 해서 더 덮어 씌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야성이, 그래서 여기 써졌네. 자, 보통 철근 콘크리트보다 피복 두께가 뭐 든다는 거죠? 작음으로. 여러분, 피복 두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피복 두께가, 자, 띠철근의 바깥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가 45m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공장에서 맞춰와 가지고 콘크리트 속에다가 들어가고 있는 띠기 때문에, 자, 콘크리트 자체의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야성. 여러분, 모든 철은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그 열을 2시간 정도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이 나오는데, 균열은 자, 재료 성질에 따라서, 자, 시멘트 이상결이나 이상 팽창이나 반응성 골재 또는 풍화음 사용, 또 치마, 요거요, 치마되거나 블리딩 방지, 자, 그 다음에 골재에 함유된 점토분이나 시멘트의 건조 수축 등등으로 뭐할 수가 있어요?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상에서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요일 날 저 수업이 있는 줄 아시죠? 그리고 오늘 문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조적 구조부터 문제가 안 들어갔죠? 조적 쪽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를 드릴 겁니다. 자, 철골 구조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건축물의 건축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죠? 무슨 구조라고? 지금까지 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자, 배근을 하고, 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죠?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많은 형태의 건물 구조가, 자, 칠판에 보고 있습니다. 자, 뭐죠?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는 지금 고층 건물은 다 무슨 구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철골 구조를 쓴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고층 건물 건축하면 한 100층 건물을 건축한다고 합시다. 철근 들어가 있죠, 콘크리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량이 너무 건축의 중량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집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철골 구조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죠? 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H형강인데 이 H형강으로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것을 용접으로 붙이거나 잘라서 또 용접으로 붙이거나 등등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라멘 구조로 탁탁 짜가면서 만들어. 알겠지만은 철은 뭐에 약하다고 그랬죠? 불에 약하죠. 자, 그죠? 그러니까 불에 강하게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불에 견디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죠. 뿜칠 공법을 쓰거나 어쩌거나 하여튼 콘크리트로 쌓아줘야 오래 견디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 철하고 콘크리트하고 하면 철은 산에 공기 중에 녹이 있는데 알칼리성에서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칼리성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뿜칠 공법 등등 그 위에 도장 공법들이 나옵니다. 자, 개요입니다. 스틸이라고 써져 있죠. 철골 구조입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기둥, 벽, 봉, 바닥, 계단, 지붕 등을 모두 철강으로 구축한 강구조입니다. 철강으로 구조한 것은. 자,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철골 구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사각 강목으로 만들어진 형태도 있겠지만 대부분 H형 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써요. 이 철골 부재를, 자, 짜고 이걸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죠. 그럴 때 볼트나 용접으로, 그러면 무릎으로 하나 있죠. 원소 결합의 형태를 취하는 용접 결합이 완방입니다. 방법으로 접합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는 건물의 지붕판, 저수 탱크,
자, 그리고 배 만들 때도 써요. 선체 등 판 구조와 자, 트러스, 강접 골조, 격자 구조 등의 골조 구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철골 구조를 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이게 최고죠. 자, 또는 합성 구조라고도 합니다. 구조용 강제의 두께가, 자, 강제의 두께가 4mm 미만인, 예, 그러면 4mm면, 자, 실제로는 두꺼운 겁니다. 4mm면. 철판 두께면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철문들 있잖아요. 방화문 이렇게 철문들이 기껏해야 그 미리수가 0.8, 0.7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그 본네트의 철 두께도 1mm가 안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그 뒷간판, 그건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 어디요? 그 삼성전자 금역가에 있으면서 그거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옆에 따라 보조했었어요. 그때는 나이 차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0.6T입니다. 자, 그런데 몇 mm요? 자, 4mm면 4T짜리면 굉장히 두꺼운 건데도 무슨 구조로 취급됩니다? 경량 구조로 취급됩니다. 미만인 것을 이용한 철골 구조는 경량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건 뭐 알 건 없는데 한 번만 재밌으니까 그냥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했고 미국에서 세운 철골 구조로 세운 것이 미국 사람이 세웠대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똑똑해갖고 트럼프가 났는가 봐요. 자, 철골 구조의 장단점입니다. 장점. 강제가 자, 강제가 철근 콘크리트보다 훨씬 높은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H형광이나 이런 것이 보통 철보다 탄소의 함유량을 높여서 문자 그대로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강이 아니라 경강이라는 거예요. 강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구조체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짜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적이고 내진적이며, 자, 어디에도 강해요? 핵력에도 강합니다. 자, 벽식 구조에는 핵력에 약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는 핵력에 강한 구조. 또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균질도가 높아 신뢰성이 높고 시공이 편리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라고 하죠?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경관. 그럴 때 큰 경강의 구조물이나 고층 구조물에 적합합니다. 또 철은 인성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늘어서 견디는 힘을 뭐라고 하죠? 인성. 인성이 커서 변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고층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상태나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어떻게 해요? 5도 이하이면 한중 시멘트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뭐 20도를 넘으면 20도, 30도를 넘으면 서중 콘크리트 시멘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받아요. 너무 지나치게 낮으면 아예 작업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끄떡끄떡 해줘. 자, 그다음에 현장 그래서 근데 철골 구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단점. 예.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부지의 길이가 비교적 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H형광을 큰 트레일러로 싣고 오면 그게 그 하나당 거의 2, 3톤씩 돼요. 그 H형광. 그러니까 트레일러로 그거 많이 못 싣습니다. 10개도 못 실어요. 그래서 싣고 이제 옵니다. 자, 그러면 H형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길이는 긴데 그죠? 그래서 비교적 길이가 깊고 두께는 비교적 얇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 하기 쉽다? 좌굴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옆으로 착 튀어서 나와서 좌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굴이 쉽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죠.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좌굴. 자, 그 다음에 모든 철은 뭐에 약해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철골 구조에서는 이 방아를 위한 방아를 위한 장치가 되어야 돼요. 콘크리트로 쌓아준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열에 약하며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나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에 견디는 힘이 약해요. 알겠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바로 콘크리트가 이 내화성을 높여주잖아요. 그죠? 자, 멋이 슬기 쉬운. 그래서 방청작용을 또 해줘야 됩니다. 노구로부터 방지하는. 그리고 용접 경우 이에는 접합면을 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철골 구조에서 가장 선호하는 접합 방법은 용접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전문적으로 용접하는 사람들은 일당이 엄청 셉니다. 이게 동네에서 용접해 갖고는 안 돼요. 또 올라가서 용접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재료입니다. 봉강이 있고 형강이 있고 강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봉강은 봉처럼 생겼어. 그것이 원형이건 사각형이건 육각형이건 팔각형이건 단면 형태가 됩니다. 철근이나 리벳 볼트로 쓰여 있는데 구조형 강제에서 사각형 예, 요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부 다 뭐죠? 이거 보세요. 형강을 씁니다. 자, 봉강으로서 사각형, 각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형강을 쓰는데 자, 단면 형태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죠? H형강. 자, I형강도 가끔 써요. 자, 사용 용도로 건축, 토목, 차량, 선박 등 대형 구조물에서는 이런 형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종류는 자, 여러분 종류가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두꺼운 흑자 써서 후판이 있고 6mm 이상입니다. 강판의 종류. 자, 중판은 3 내지 6mm, 박판은 6mm 이하입니다. 얇은 박자형, 두꺼운 흑자고. 포항제철에서 자, 이 판이 나오는 순서는 자, 제강에서 인고트가 되고 인고트에서 슬라브를 만들고 슬라브에서 후판을 만들고 후판에서 다시 열연을 해서 이렇게 판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용 용도는 보나 기둥, 스티프너, 이음매의 덧대판, 평판, 조립 기둥 등의 구조 부지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량 형강이 있어요. 자, 단면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D자 형강 모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창고 등 경량 지붕 구조에 보통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강간, 원형 각형 강간인데 자, 이게 건축이나 토목, 철탑, 비계 등에 쓰이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구조형 강제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형강이 대표돼요. 그리고 H형강이 가장 대표됩니다. 자, 자, 그다음에 강제의 기호에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S가 스틸입니다. 그래서 SS는 일반 구조형 강제입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가 뭐죠? SS 계열이요. 자, 일반 강조로 범용으로 사용된 강조로 용접으로는 분리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SS 계열하면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그 다음에 SM 계열은 자, 일반 구조가 아니라 여기 읽어보세요.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죠. 자, 그래서 용접성이 필요한 구조물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SM 계열이 뭐죠?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자, 그 다음에 자, SMA는 건너뛰고 STMC 열 가공 제어 강제 이거 건너뛰고 SN 계열.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자, 뭐죠?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저거
SN 계열입니다. 그래서 세 개예요.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 용접 구조형 아변강제, 그리고 뭐죠? SN 계열이 뭐죠? 건축 구조형 아변강제입니다. 건축 구조형 아변강제. 이 세 개 동그라미 쳐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 세 개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 여러분 공장에서도 자, 뭐 ST신이 SM11이니 SKT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나타내는 그 구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철에다가 어떤 성분으로 탄소를 얼만큼 집어넣어서 어떤 강도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탄소가 C가 FE가 철이고 거기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잖아요. 이 C를 탄소를 집어넣는데 탄소가 집어넣을수록 강도가 세죠. 근데 용접은 어려워져.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그 철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가 SS, 자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가 SM 계열이고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가 SN 계열인데 아시겠지만 아변 강제는 이걸 만들 때 롤과 롤 사이 아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가공을 소성 가공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철이 더 끈적끈적해져. 눌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강제 기호의 구조입니다. 자, 스틸을 뜻하고 두 번째 문제는 제품의 형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강제의 품질로서 A, B, C 순으로 용접성이 양호한 고품질이다. 그러니까 C가 용접성이 가장 양호한 고품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시험을 샤르피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팡 때리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의 강도를 정하는 것이 자, 이름하여 로쿠엘 경도 시험이고, 자, 충격을 받으면 철이 툭 하고 부러지는 성격이 있죠. 주철은 치성이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이런 보통철은 잘 안 부러지는데 탄소 강들은 부러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샤르피 흡수,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잘 견디냐, 이것을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이라고 하는데, 자, 알파벳으로 충격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SS 하면 일반 아변 강제죠. 자,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가 SS인데, 자, 275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항복 강도가 제곱미리당 275 뉴턴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SS 그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 번호가 쭉 있는데 이 항복 강도에 요거 하나만 좀 알아주십시오. 자, 요거 또 해야 되거든요. 이 SM 계열이 자, 뭐라고 그랬죠?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라고 그랬죠? 이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에 SM 275, 275, 275, 275 차이는 A, B, C, D인데 어디 쪽으로 갈수록 용접이 잘 돼요? A보다 D가 더 잘 돼? 알겠어요? 그럴 때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인데 이거 혹시 이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철원 있죠. 쭉 탄성 계수로 이렇게 가. 그래서 힘이 가해졌다가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으로 가면 그게 툭 하고 무너져. 그러니까 힘을 들어간 만큼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면 다시 원위치 돼. 이것이 이제 탄성계수인데 이 탄성계수 이상으로 계속 힘을 가하잖아. 그러면 쥐가 비글을 하고 못 견뎌 하는 그 시점이 있다고.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 항복점. 이 항복점을 왜 필요로 하냐면은 알겠지만 철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그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누르면
다시 없으면 원위치하고 이런 건 이제 탄성계수 안에 들어있는데 탄성계수를 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자, 강제의 두께에 따라서 항복점이 달라져요. 근데 16mm 이하 할 때는 그대로 275를 쓰는데, 자, 16mm 초가 40mm일 때는 10쪽 10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항복점이. 40mm 초가 75mm 이하면 10씩 줄어들어. 75. 그래서 최소한이 있죠. 어디까지 정도만 하시면 되겠냐면은, 요 정도로만, 그러니까 16mm 초가 40mm 이하 할 때는 10씩 이렇게 줄어든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요. 알겠죠? 이거 전체를 암기하려 가지는 말고, 예. 자, 이렇게. 확실히 10씩 줄어들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항복점 내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장 강도는 꽤 철이니까 크죠. 자, 제가 여러분 전체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요 정도로 275 정도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요. 저쪽으로 275인데 16을 초과하면 10씩 줄어든다 정도로 16에서 40 정도. 자, 그 다음에 접합에 들어갑니다. 잠시 뭐 됐다고 볼까요? 쉬었다.